여보, 우리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정분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만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어요. 저 미친 노인네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벽돌 단독주택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 안쪽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벽돌 사이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고 대문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다른 집들과 조금 달랐어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남자용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이 집에는 74살 이만호와 71살 정분이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분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이만호는 뒤뜰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만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저녁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깊었어요. 퇴근 후에는 마당에 앉아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정분이 역시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아들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정분이는 밥을 할 때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이만호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도 문득 현관문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들 방에 그대로 둔 책상과 옷가지들까지 말이죠. 아들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양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다시 펴고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죠.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깨끗해야지. 정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호도 아들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마당 한편에 심어 기르고 있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노란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친척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도연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웃은 아들 방이라도 이제 정리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도연이 방은 그대로 둘 거야. 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도현 그들의 외아들은 10년 전 42살의 나이에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돌아온다고 전화를 했던 도연은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저녁 먹고 갈게요.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라도 났나 싶어 병원마다 찾아다녔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고 명절이면 일찍 집에 와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있었고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결혼식 올릴 거예요. 그때 좋은 한복해 입으세요. 도연이 어머니께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그런 아들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성인 남성의 가출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이 스트레스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있으면 연락 올 거예요. 담당 형사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도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은행 계좌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요. 이만호와 정분이는 직접 발로 뛰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다니던 회사 주변, 자주 가던 식당, 친구들이 사는 동네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마다 붙이고 지하철역에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키 175에 몸무게 70kg 정도 됩니다. 정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실망스러운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분이와 이만호는 매일 저녁마다 대문 앞에 아들의 구두를 놓았어요.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신을 수 있게 말이야. 정분이는 그 구두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검은색 구두였어요. 회사에 다닐 때 신던 그 신발을 정분이는 매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구두약을 발라 윤이 나게 하고 끈도 다시 메어주었어요. 이만호도 매일 밤 대문을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밤늦게 돌아올까 봐서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문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어요. 이웃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부모에게는 이것이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도 컸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면 정분이는 아들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이만호는 대문 앞에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아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만의 기다림의 방식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만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의 구두는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째 이어져 온 일상이었죠. 여보, 저녁 다 됐어요. 정분이가 부르자 이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범이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달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 최성훈이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최성훈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분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용의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정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저 사람. 정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만호를 불렀습니다. 이만호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최성훈, 52살.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듣던 이만호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분이야 설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도연이 고등학교 동창 아니야? 정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성훈은 도연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던 친구였어요. 도연이 사라지기 전까지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맞아, 그 친구 맞아. 이만호도 기억을 되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성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뒤 이틀 동안 잠적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최성훈은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내용이 계속 나왔어요.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혹시... 정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사라진 밤, 도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최성훈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만호가 정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 자신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최성훈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과 친했던 그 순박해 보이던 청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해요. 도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 정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도연이 전화해서 했던 말들,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면에서는 최성훈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리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든 순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포착했어요. 야윈 얼굴에 수염이 길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도연이 집에 데려왔던 그 밝고 건강해 보이던 청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 사람 기억나요? 도연이랑 같이 와서 제가 해준 잔치국수 먹고 갔던. 정분이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최성훈은 도연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였어요.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정분이에게는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칭찬하기도 했죠. 이만호도 최성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 맞아. 도연이랑 친하게 지냈지. 최성훈은 도연보다 몇 살 많았지만 형님처럼 도연을 잘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곤 했습니다. 이만호도 몇 번 함께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참 착한 친구였는데 이만호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니. 정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것, 그것도 이틀이나 잠적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정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최성훈이가 도연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들의 친구가 뉴스에 나온 것이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만호는 정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최성훈이 도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저녁 식사는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더 적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성훈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자꾸만 뉴스에서 본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그날 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같이 술 마신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정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성훈도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늦었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분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최성훈 생각을 했어요. 이만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들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관한 작은 단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최성훈이 뉴스에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분이와 이만호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뉴스를 챙겨보며 후속 보도가 나오는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최성훈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분이가 문을 열어보니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어요. 혹시 이도현 씨의 부모님이신가요? 형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만호도 급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 씨에 대해 다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의 말에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도연이를 찾고 있다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실에 앉은 형사는 서류 가방에서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때 묻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형사가 봉투를 내밀자 정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우리 도연이 지갑이에요. 지갑은 10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가죽이 바래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도연이 사용하던 갈색 지갑이었어요. 이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최근에 구속된 최성훈이라는 용의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형사의 설명에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최성훈이요? 그 뺑소니 사건에?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성훈 씨 차량의 트렁크에서 이 지갑이 발견됐어요.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이도현 씨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몇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최성훈이가 우리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10년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의 지갑이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형사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성훈 씨와 도연 씨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분이는 최성훈에 대해 기억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도연이와 아주 친했어요. 가끔 집에도 놀러 왔고 착한 친구였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밝고 예의 바른 청년이 이런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실종되기 전에 최성훈 씨와 연락한 적이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만호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에 도연이가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전화했는데 아마 최성훈이도 있었을 거예요. 형사는 수첩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정분이가 달력을 보며 답했어요. 10년 전 5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혹시 그때 최성훈 씨 외에 또 어떤 친구들과 만났는지 아시나요? 젊은 순경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친구 이름을 일일이 말해주지는 않았거든요. 형사는 지갑을 다시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최성훈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갑이 어떻게 그의 차에 있게 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미량이지만 분명한 혈흔이에요. 정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혈흔이요? 이만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한 결과입니다. DNA 검사를 통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가 혹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품고 있던 최악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아직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형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혈흔의 양이 많지 않고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이만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어요.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답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노부부의 마음은 태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알게 될까요?
우리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분이가 이만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호도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이제 알게 될 거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지갑에서 혈흔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지갑이 최성훈의 차에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들에게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아들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 엄마가 반드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거야.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호는 마당에 나가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 있었어요. 도연아, 애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의 시간이 말이에요. 그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부모에게 이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분이와 이만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전화기를 바라보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직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분이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문드렸던 형사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형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간 후 형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의 주인은 이도현 씨가 맞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분이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가 이만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상상하기 싫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최성훈이 자백했습니다. 정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백이요? 무엇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지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 그날 밤 최성훈과 도연 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형사가 수첩을 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즐거운 자리였다고 해요. 하지만 술이 깊어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정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무슨 말다툼이었나요? 형사가 답했습니다. 최성훈의 진술에 따르면 돈 문제였다고 해요. 최성훈이 도연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그런 일로 싸울 애가 아닌데. 이만호가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성격이 온순해서 친구들과 싸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말다툼 수준이었지만 점점 격해졌다고 합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최성훈은 그날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도연 씨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정분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형사는 어려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최성훈이 병으로 도연 씨를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실수였다고 하지만 정분이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실수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실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호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 네,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었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잔혹했습니다. 최성우는 도연 씨가 죽은 줄 알고 당황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먼저 가고 없었고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시신을 차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야산이요? 이만호가 물었어요. 네, 최성우는 범행 후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분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형사가 답했어요. 최성훈이 대략적인 위치만 기억하고 있어서요. 어디쯤인가요? 이만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야산이라고 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수색팀을 구성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최성훈도 함께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저희도 따라갈 수 있나요? 정분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색 현장은 위험할 수 있어서 가족분들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만호도 아쉬워했어요. 형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수색이 끝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어요. 그때 모시고 가겠습니다. 형사가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만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아빠가 꼭 너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올게.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최성훈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찾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수색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분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이만호가 단호히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색을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어요. 정분이와 이만호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훈이 기억하는 위치를 찾았는데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다고 해요. 산이 넓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정분이가 물었습니다.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넓은 지역을 다 찾아봐야 해서요. 형사가 답했어요.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0년 동안의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기다림이었어요. 최성훈이 자백한 이상 언젠가는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색팀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산이 생각보다 넓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분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도연이를 찾아줘? 이만호가 아내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의 수색이 계속됐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최성훈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정분이와 이만호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정분이가 이만호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직접 찾아보러 가면 안 될까요? 이만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이 못 찾는다면 우리라도 해야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색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매일 오는 연락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분이와 이만호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정분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도 함께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집에서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형사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기다리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이만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이야, 우리가 직접 가보자. 정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경찰이 못 찾는다면 우리라도 해야죠.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삽과 손전등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이 말한 그 야산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30분 거리의 야산은 생각보다 높고 울창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정분이가 막막해했어요. 일단 산 어귀부터 시작해보자.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최성훈이 산 어귀쯤이라고 했다는 형사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밑, 바위 틈,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것 같은 곳이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첫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발만 아프고 지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정분이가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산에 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들 완전히 미쳤나 봐. 매일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누가 말려야 하는데. 하지만 정분이와 이만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아들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분이는 허리가 아팠고 이만호는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도연이가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최성훈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단이요? 정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가 미안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정분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혼자 찾아야 해요. 이만호도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찾자. 끝까지 찾아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만의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산으로 갔어요. 삽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이 있으면 파봤습니다. 등산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고 옷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빠가 반드시 찾아줄게. 정분이는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말렸습니다. 이미 경찰도 포기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몸도 상하고.
하지만 정분이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도연이는 영원히 혼자 있게 돼요. 2달째가 되자 몸이 한계에 왔습니다. 정분이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렸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몸을 생각하세요. 연세가 연세인데.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정분이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만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도 계속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빠가 꼭 찾을게. 매일 중얼거렸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졌지만 2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꽁꽁 얼어서 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정분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만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어요. 저 미친 노인네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분이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고 이만호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2사람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이 친구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정분이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날 함께 술 마신 친구들 말이에요. 이만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질 여유는 없었어요. 지금은 오직 아들을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2사람은 계속 수색했어요. 땀범벅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더워도 참아라. 아빠가 곧 찾아줄게. 이만호는 중얼거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하지만 2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졌어요. 1년을 더 찾았는데 이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2사람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가을이 되어 국화가 피었습니다. 집 마당의 국화를 보며 정분이는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던 꽃이네. 올해도 피었구나. 그리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야 했어요.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포기한 지 2년, 2 노부부가 혼자서 아들을 찾기 시작한 지도 2년이 지났어요. 정분이와 이만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었지만 의지만큼은 더욱 굳건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저쪽 능선을 파보자.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벌써 수백 번도 더 파본 곳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정분이도 삽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는 삽질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내버려둬.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이제는 체념한 듯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2사람에게는 그런 시선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어요. 산 전체가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정분이가 이만호의 손을 잡았어요. 길을 잘못 들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2년 동안 다닌 길이라 어둠 속에서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숙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파보자. 이만호가 말했어요. 2년 전이라면 무서워서 오지도 못했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곳과 다름없었습니다. 정분이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습니다. 뭔가 다른 곳과 달라 보였어요. 여보, 여기 좀 이상해 보여요. 다른 곳에 비해 땅이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만호도 다가와서 살펴봤습니다. 2년 동안 수많은 곳을 파보면서 눈이 예리해져 있었어요. 맞네, 뭔가 달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수백 번도 더 실망한 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스럽게 팠어요. 만약 정말 아들이 여기 있다면 조심해야 했거든요. 한 삽, 두 삽 파는데 땅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이 땅. 정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누군가 파헤쳤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호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심해서 파자. 천천히. 2년 동안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곳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깊이 파들어가니 뭔가 딱딱한 것이 삽에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정분이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정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낡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뼈가 드러났어요. 도연아? 정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만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도연아, 아빠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천 조각 사이로 더 많은 뼈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시계도 있었습니다. 이 시계. 정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도연이 대학 졸업할 때 선물로 사준. 시계는 많이 녹슬었지만 분명히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을 드디어 만난 거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찾긴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고생 많았어. 이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추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이제 괜찮다. 정분이는 아들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울었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찾았구나. 정말 미안해. 옷의 잔해도 조금씩 나왔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정분이는 그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어요. 이 셔츠 제가 다려준 거예요. 그날 아침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파들어가니 다른 유품들도 나왔어요. 벨트의 쇠 부분, 신발 밑창 일부, 모두 아들의 것들이었습니다. 정분이와 이만호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았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자.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정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도연이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집으로. 두 사람은 아들의 유골과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수습했습니다. 큰 보자기를 펴고 유골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도연아,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자. 엄마 아빠가 데려갈게. 정분이가 보자기를 싸며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다른 유품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올라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2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어요. 이만호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도연이를 찾을 수 있었어.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지만,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모두 모인 거였어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도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아들의 유고를 모셨어요. 도연아, 집이야. 내가 그리워하던 집. 엄마가 매일 청소하고 기다렸던 집. 정분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꺾어와서 옆에 놓아줬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밤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끓여줄게. 정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이만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줘야 해. 우리 도연이 편히 쉴 수 있게. 정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 도연이 편히 쉬게 해줘야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였어요. 그 미쳤다고 했던 노부부가 정말 아들을 찾아낸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특별한 새벽이었어요. 이제 아들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도연이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받은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나요? 1시간 후 형사와 감식팀이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모셔진 아들의 유고를 본 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찾으셨군요. 2년 전 수색을 포기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도연이에요. 시계와 옷까지 그리고 발견된 장소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와 치아 검사 모두 이도연이 맞다고 확인됐어요.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아들을 찾은 거였습니다. 정분이와 이만호는 울면서 서로를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여보. 정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말 찾았대. 그 미쳤다던 노인네들이 진짜 아들을 찾았다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죄송합니다. 동네 이장이 집에 찾아와 사과했어요. 그동안 말린다고 했는데 부모 마음을 몰랐습니다. 정분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누가 봐도 이상했을 테니까.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0년 만에 치르는 아들의 장례였어요. 정분이는 하얀 수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조촐한 장례식장이 준비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정분이와 이만호에게는 상관없었어요.
가족끼리만이라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마지막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도연의 옛 직장 동료들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정분이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했어. 2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찾았잖아.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아프지 마. 편히 쉬어.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이만호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아빠도 미안했다. 좀 더 일찍 찾아줬어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같이 울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는 순간 정분이는 다시 한번 울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 이만호가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도연아. 우리 집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한편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어요. 아들의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도연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야. 많이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보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정분이는 밥을 3그릇 차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너의 고통은 끝났으니. 정분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간 홀로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매일 곁에 있어줄게. 더 이상 혼자 있지 마. 몇 달 후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최성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분이와 이만호도 법정에 참석했어요. 최성훈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정분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성훈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를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만호는 최성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하지만 그래도 자백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도연이를 찾을 수 있었어.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어요. 최성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분이는 생각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연이만 잘 보내주면 돼. 복수보다는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분이와 이만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들의 재단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고 음식을 올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도연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정분이가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국화도 예쁘게 피었어. 마당의 국화꽃도 올해는 더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모 사랑이 저런 거구나.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감탄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이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이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삽질은 끝났지만 아들과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집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인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정분이와 이만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평안한 밤이었어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가족의 평화를 찾은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